자, 이제 2교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하단 2번 용어의 정의 돌았습니다. 1조 공부했는데 1교시의 소감이 어떠신지요? 첫째, 1조 목적에서는 최종 목적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하나 새깁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이 중개사법의 성격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좋다 그죠?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성격, 중간법, 기본법, 특별법, 그리고 국내에 적용하는 국내법이다 정도는 새기고 갑니다. 자, 드디어 제2조 들어왔습니다. 하단에 2번 용어의 정의하고 제2조인데 이 제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는데 이 용어, 이 법을 공부하려면 이 용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A는 B다 라고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정의를 내렸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순간 무조건 틀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2교시 수업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막연히 내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법이 제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칠 수험생들이죠. 법 따라 공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법은 2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조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면 틀리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공부는 이해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왜 이해 위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암기를 했는데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틀리잖아. 그게 그죠? 근데 이해를 해 놓으면 틀리게 나오더라도 자기가 따라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니까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정석인데 이 단어는 독특하게도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이해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옆에 용어의 정의 제2조라는 제목 옆에다가 크게 암기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어를 만날 때마다 나 이거 암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각을 살려나가시는데 암기해야 될 게 모두 6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밑에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번 중개 찾았습니까? 작은 글씨 중개 동그라미 합니다.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나가죠. 중개업의 동그라미. 그리고 4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동그라미. 6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보조원에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모두 몇 개? 6개를 암기해야 되는구나. 돌아가면서 한 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원래는 3번에 있는 중개업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습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무조건 출제되니까 용어는 반드시 암기하는데 오늘 첫 수업에서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필요한 단어 하나를 꼭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암기하면 제일 좋지만 한 번 듣고 다 암기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이 용어가 나오면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일단 6가지 용어 동그라미 하셨고 드디어 오른쪽에 가면 1번 중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1번의 중개 다시 법조문에 보니까 중개라 하면 찾았습니까? 줄 쫙 긋습니다.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그때 그 밖의 권리의 동그라미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 용어는 암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1번에 안 걸었겠습니까? 1번이 뭐라고요? 중개라는 정의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지문 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뭐라 했는가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이렇게 갑니다. 그때 그 밖의 권리의 했으니까 그 밖의 권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했습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제시를 했고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다.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런 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는데 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 그래, 아파트.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마 아파트를 제일 많이 중개할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죠? 또 할 수 있는 거. 땅. 그래. 땅을 다른 말로 토지 그럽니다. 토지. 토지는 모두 몇 종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적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지만 토지는 전부 28개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8종류를 28지목이라 그래요. 땅의 이름. 대표적으로 논도 있고 토지 중에서는 논. 전이죠. 아, 답이죠. 밭도 있죠. 전. 과수원, 공장용지, 학교용지 이렇게 해서 토지의 이름이 28개가 있습니다. 28개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다. 땅 중개할 수 있다. 또 뭐 있을까요? 뭐라고? 그래, 하나만 이야기하지 두 개나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잖아. 그래, 상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상가도 사실은 냉정하게 건물이잖아. 건물. 주택도 건물이고 그것 마찬가지 아파트잖아. 그게 그죠? 결국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토지, 건물, 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5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뭡니까 하니까 어떤 분 뜬금없이 자동차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 자동차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세탁기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드론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하는 물건들은 전부 다 뭐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그랬으니까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당사자가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을 당사자라 그럽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매매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임대차도 하는데 또한 그 밖의 권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밖의 권리를 우리는 채권적 행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이제 덕실을 변경하는데 지금 채권, 물권 이런 말은 잘 이해 못 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민법 등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들은 부동산의 자격증 시험은 전부 과목이 다 돌고 돕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채권과 물권적 행위에 대해서 덕실이 변경합니다. 여러분 덕 하는 말은 얻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 사람이 얻으면 하나는 잃게 되니까 덕실이 서로 바뀌어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중개라는 말을 본인도 모르게 사용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공인중개사가 될 것이다. 그때도 중개라는 말을 했다고.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또는 나는 앞으로 중개업을 할 것이다. 중개업을 할 때도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개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 암기해 가는 게 양이 많으니까 일단 중개라는 정의가 탁 들어오면 그 밖의 권리가 있다, 없다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용어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이었는데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적어놨어. 틀린 지문이 틀렸죠. 뭐가 빠졌으니까 그 밖의 권리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틀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암기를 하는데 이 많은 말들을 그림으로 전달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눈으로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중개라는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갑이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아, 집같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같이 생겼으니까 뭐 아파트다, 상가다, 주택이다 이거를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팔려는 사람이니까 이를 매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자기 아파트를 세 줄 수도 있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대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매도인이, 임대인이, 전두환이, 이순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 다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법률 용어로서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이순자입니다. 누굽니다. 그러려면 말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을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 갑과 사는 사람 을 사이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A가 뭐를 한다?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말들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은 잘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림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뭔가 알선을 해주는 게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읽었고 그림 그렸고 또 한 번 더 합시다. 세 번째 반복을 하는데, 중개라는 것은 여기 있죠.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이 물건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주로 이 물건이 자동차 이런 건 아니겠죠.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래서니까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또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합니다. 덕 하는 말은 얻는다, 실은 잃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매수자가 이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니까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매매다 이래 부른다고요. 그래, 매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덕실이 바뀌죠. 한 사람은 얻고 한 사람은 잃게 되니까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을 중개란다. 그래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고 뭐를 받는다? 중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말들이 이 그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 그림을 여러분은 수백 번을 볼 겁니다. 수백 번을. 자, 다시 그림으로 맞추습니다. 중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덕과 실이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큰 걸 하나 느끼셔야 돼. 오늘 그죠? 개업공인서 A가 퇴근을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퇴근하면서 나는 오늘 아파트를 하나 중개하고 왔다. 중개라는 말을 할 때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는 말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소개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그때 중개를 했다 할 때는 파는 사람 아파트 물건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하고 왔습니까? 권리를 덕실변경했습니까? 권리를 덕실변경하지, 중개라는 것은 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크게 배울 수 있는 거, 우리가 말하는 중개라는 뜻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그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뭐를 해준다? 덕실이 바뀌는 것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중개예요. 아, 이 지문을 보면서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느낌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권리를 덕실 변경해 줍니다. 자, 그때 권리를 덕실 변경할 때 권리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물어 들어오면, 권리라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또는 그 밖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출제했던 문제 틀린 거 이해하시겠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한다. 그러면 그 밖의 권리는 안 된다는 말이 되잖아 그게. 그래서 그 지문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문이 틀린 거다는 틀리다고 하니까 틀린 것 같지만, 일단 첫 번째 수업에 입문할 때는 있어야 될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암기를 못하니까 중개라는 용어가 탁 들어오면 그 밖의 권리가 있나 없나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큰 줄기를 하나 전달한 거예요. 자, 늦게 오신 분은 17페이지 표입니다. 자, 그 그림이 17페이지 하단 중개의 개념, 지금 제가 그렸던 그림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거기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보입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A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B는 사는 사람입니다. A와 B 사이에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거래 계약이라 한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제3자가 알선해 주는데 알선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다. 이렇게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천천히 보시면서 자, 이제 내려가면 2번. 이렇게 중개가 되기 위한 요건은 1번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중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 줄 닦아놓고 동그라미 1번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을 알선해야 중개가 성립되는데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 중개가 될 수는 없다. 그 당연한 이야기. 그때 2번 중개 대상물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죠. 아파트, 토지, 상가. 그거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로서 이름도 생소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일단 이런 물건에 대해서 3번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당연하지만 자동차 중개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금전, 기타, 동산, 권리금. 옆에다가 심심하시면 더 적어 놓습니다. 드론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드론 같은 것도 심심하면 하나 적어 보시고. 그래서 중개해야 되는 물건, 아닌 물건을 지금 구분해 준 겁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익혀 나갈 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시험에서 분양권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들어오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내용은 없잖아, 지금. 분양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 옆에다가 분양권 하나 적어놔요. 이제 분양권은 판례로서 이거를 아파트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내가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P를 3천 줬다. P가 마이너스 P가 발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P가 얼마 있다 없다 말은 거래를 한다는 뜻이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분양권 이렇게 시험에 올라온다고. 원래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것은 판례가 인정해주는 장래의 아파트로서 중개할 수 있다. 이건 판례입니다. 법은 요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법도 공부하지만 뭐도 해야 된다? 판례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익혀 나갈 겁니다. 옆에다가 분양권 되는 쪽에 딱 적어 놓으셔야 돼. 분양권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하는 것 한번 느껴보시면서 넘어가면 거기 18페이지 상단 중개대상인 권리 해놓고 표를 보니까 왼쪽에 소유권 돼 있죠.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동그라미, 임차권 동그라미예요. 자, 그런데 그 표의 오른쪽에 보면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도 보이시죠? 점유권 일단 X, 질권 X, 유치권의 성립 X.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은 막 입문하셨기 때문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앞으로 민법에서 다 공부할 거지만 지금 뭐를 전달했는가 하면 이 표를 보시면서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럼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다시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를 찾으시오 하면 지금 X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표가 뭐를 전달해 준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듣고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랬죠. 한번 들었는데 이게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용익물권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이걸 된다 안 된다 다 설명하면 힘들고 입문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 이런 느낌은 가져보시라고 지금 전달을 한 겁니다.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표 밑에 중개라는 용어의 그 밖의 권리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죠. 그 밖의 권리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거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 판례가 제시를 하더라. 그죠?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가는 겁니다. 쭉 내려가시면 박스 밑에 3번 중개 대상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 3번에 1번 보시면 중개 대상 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된다 그랬죠? 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된다 그랬잖아. 그죠? 다 된다고 쫙 적어놨어. 그런데 2번 보시면 중개가 개입될 수 없는 행위 보이십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줄 꺼놓고 상속, 정여, 환매, 경매, 공매는 중개할 수가 없다. 그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가면 3번 중개의 유형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정의를 공부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죠? 중개업이라는 정의입니다. 자, 늦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2조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암기를 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중개라는 말이 나오면 그 밖의 권리는 익혀야 된다. 지금 이거 하나 크게 전달했고, 두 번째 용어로서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들어옵니다. 이건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원래 중개업에 나왔다는 말은 내년에 여러분이 시험 칠 때는 중개업을 벗어나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중개업 중요합니다. 거기 법, 제, 구조 해놓고 개설, 등록,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 용어의 정의라는데 거기 정의의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의 3번에 하단에 중개업이라 하면 출발하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갑니다. 다른 사람 앞에 1번 또 달아봅니다. 왜 그러면 요소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19페이지 하단 박스에 거기 밑에 3번에 보시면 중개업이라 하면 해서 다른 사람의 의뢰 앞에 1번 달고,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를 중개업이라는 정의입니다. 자, 표시는 하셨으니까 주목합니다.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번호를 1, 2, 3을 달았는데 1번이 뭐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정했습니다. 이거 3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암기하라는 말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이 들어오더라도 틀리는 거예요. 암기하라 그랬으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맞는 것을 찾으시오 하고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왜 X? 보수가 빠졌잖아, 그죠? 지금은 이 공부를 막 하고 그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래 보수가 빠졌잖아를 찾아내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지 흘러가는 걸 보면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틀렸잖아요. 지금 보수가 빠졌으니까. 근데 이걸 강조 안 하면 그 말도 맞는 것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될 요소 하나, 둘, 세 개 딱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수가 빠졌으니까 틀리게 처리했던 문제입니다. 더 조심할 거 있습니다. 용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시면에 나갑니다. X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 것. 지금 밭에 나가보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중개사무소 다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맞게 보인다고. 밖에 나면 다 중개사무소 갖추고 있으니까 용어로서는 틀립니다. 사무소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업이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공부하면 무조건 판판이 날아갑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지 말고 암기할 것, 그죠? 아까 등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나 하셨는데 중개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일단 자격증 좀 따라오셨죠? 그럼 자격증을 딴다고 바로 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허가를 받아야 중개업을 했는데 지금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등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등록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사법에서. 그런데 그걸 여기 갖다 붙인다고. 자,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다 등록하고 있잖아. 그래, 그게 맞다 들어간다니까요. 맞다 들어가는 순간 내년에 반갑게 만납니다. 교실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다를 찾아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떤 놈들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동영상 촬영하듯이 딱 보고 있어야 돼. 다시 중개업이란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이 들어가도 틀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어는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재 제일 하단에 보니까 방금 말했던 등록이라는 표현이 하나 탁 나오잖아. 그죠? 거기 보면 참고 이랬지만 자, 줄임 하나 끕시다. 등록이란 일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여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정하는 행위를 등록이라 한다. 아, 말도 되게 어렵죠? 읽기는 읽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등록하고 중개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등록이라는 말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봤습니까? 새 차를 신차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대자동차라는 차를 하나 샀어. 차를 사면 내가 막 운행할 수 있습니까? 등록해야 됩니까? 새 차 사봤습니까? 새 차 샀다고 내가 키가 있다고 막 몰고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차는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등록하죠? 등록사업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등록을 딱 하면 거기서 등록했다라고 등록증을 내준다고. 그 등록증을 차 안에 비치하고 등록했다는 증거로 뭐를 주는가 하면 번호판을 내줘요. 그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X라고. 허가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되잖아. 봐요. 그죠? 근데 보통 새 차를 사보면 새 차를 샀다? 근데 바로 등록하러 가기가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시간이 바쁘거나. 그래서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죠. 그게. 그래서 그 임시 번호판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1월 15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임시 번호판이 붙어져 있다고. 그래서 임시 번호판을 떼고 정상적인 번호판을 달아야만 이제 이 차가 등록을 다닐 수 있잖아. 그지? 자동차도 처음 운행하려면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는구나. 중개사무소도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익히시는 것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쭉 넘어가셔서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당연히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1번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당연히 이야기했잖아. 보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2번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니까 다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줄짝 긋습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는 이 법에서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 줄 딱 꺼놓고 이제 쭉 내려가서 거기 판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막 입문한 사람들한테 지금 법도 잘 모르는데 판례까지 갖다 붙여놓으면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판례라는 게 있다.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서 내려가면 세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따라옵니다. 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글자 그대로 익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얼마나 편안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거야 하고 왔잖아 지금. 그럼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알고 있다고 지금. 나름대로 그런 말을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하면 이 단어는 날아간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한번 물어는 봅시다. 본인이 아는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뭔데?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하니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중개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물건이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이겠지. 자동차를 중개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을 중개, 소개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돼요. 본인이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자격증을 땄는 사람.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늦게 오셨지만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좀 더 종합적으로 해야겠다.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공인중개사다. 대체적으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물었는 데서 대답은 안 나왔는데 또 이런 말도 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하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공인중개사 맞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도 공인중개사고 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해하면 다 맞는데 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봐요.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번 공인중개사 찾았습니까? 1번 정의 줄짝 긋습니다.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지.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런 문제에 걸려들면 틀립니다. 용어는 어떻게 한다? 있는 그대로 암기할 것 그랬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에다가 동그라미를 팍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는데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합격해서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한다고. 지금부터 공부를 배웠으니까 공인중개사는 무엇입니까?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에다가 초점 딱 걸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얼마나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원래 10월 28일 시험 쳤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합니다. 11월 29일 합격자 발표하고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날로부터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12월 29일 되겠죠. 여러분도 똑같이 갈 겁니다. 올 연말 되면 여러분이 내년 시험 치는 날짜가 나올 겁니다. 뭐 대략 뭐 10월 27일, 26일 나오겠지. 그럼 그날로부터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하고 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이때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합격을 했다. 그럼 자격증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그죠? 누가 교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5급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니까 5급 수업은 조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 듣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 빨리 대답해야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자격증 누가 교부할까요? 모르겠다. 자격증 누가 교부할까요? 예? 국가가 굉장히 크게. 그럼 국가면 첫째, 박근혜가 교부한다. 청와대에서 교부한다. 뭐 법원에서 교부한다. 국가도 많잖아. 일단 뭐 국가가 좋다. 자격증 시험 합격했다. 누가 교부해 줄까요? 서울시. 서울시도 국가죠. 서울시. 자격증 누가 교부할까요? 뭐 국토개발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정확하게 우리 공인인증서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시도지사니까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장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하남이나 양주에서 왔다. 그럼 누가? 경기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하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국토장관 이렇게 말하시면 틀리잖아 벌써. 국가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자격증은 1. 국가, 2. 시도지사, 3. 뭐 노원구청장 하면 또 국가 찍을 사람이잖아.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교부한대요. 그럼 학원에서 교부하면 내일부터 한 사람씩 주지 말려고 공부하게 만드는데 지금. 그죠? 학원에서 교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지사가 교부할 건데 여러분 서울시청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청에 자격증을 이제 합격했으니까 받으러 갑니다. 합격을 해서 받으러 가는데 뭐 한 12월 1일 날 간다고 치고 서울시청 앞에 자격증 받으러 가면 서울시청 앞에 있는 경비원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서울시민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자격증을 받았어 나오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서부터 공인중개사가 되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 취득한 자예요. 그죠? 원래 이제 지금부터 오늘 첫날이 출발하셨는데 꼭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합격을 딱 하시거든. 지금 서울시는 그래도 가까운데 경기도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어. 그러면 남양주나 의정부에 있는 사람이 뭐 수원까지 가서 자격증 받는다는 게 좀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좀 세월이 좋아가지고 거기 송달용가 뭔가를 3,000원인가 2,500원을 보내면 거기서 택배로 자격증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제 시청이나 도청까지 가서 받을 일은 없겠죠. 근데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딴 자격증 그냥 택배로 받지 말고 서울 사람들은 전철 타고 서울시청에 가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의정부에 있는 사람이 수원까지 가서 자격증 받으러 가는 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즘 이제 수험생들이 택배로 많이 받아요. 어쨌든 자격증은 택배가 교부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예요. 잘 봐요. 공인중개사 언제부터 된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공인중개사가 안 된다니까요. 시청에 받으러 갈 때는 당신이 누구요? 하면 서울시민이요, 경기도민이요 이렇게 말하다가 자격증을 받았어. 나오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때 팔랑팔랑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면서 공인중개사다. 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취득한 자지 합격한 자가 아니라고. 또는 취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피상적으로 아는 내용하고 용어의 정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하는 대로 따라 붙으면 절대로 시험을 못 맞춘다고.
그래서 이 단어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암기. 그죠?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자격을 취득한 자가 3사람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3명이나 되는데 싶으지만 3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 봅니다. 거기 보시면 3번에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에는 자격 취득 후 등록을 한 자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길게 동그라미 자격 취득 후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자격만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봐요. 공인중개사 3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동그라미 하셨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라고 지금 제시해 주잖아요. 자, 보다시피 공인중개사는 취득한 자인데 모두 3명 공인중개사가 3사람이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3사람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못 찾아내면 점수 못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구분해 봅시다. 1번 공인중개사는 뭐죠? 지금 방금 했잖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느낌 좀 맞습니까? 장롱에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그 다음 개업고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장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됐죠? 사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아까 말이 기니까 개공사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 말이 길어서. 그 다음 소속 공인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직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알기로는 그렇죠. 어떤 중개사무소, 뭐 우리 학원 앞에도 중개사무소 많잖아요.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다.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사장님도 한 사람 있고 김 실장, 이 과장, 박 실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 김 실장, 이 실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장님이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나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격증 없이도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를 우리는 중개보조원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 김 과장, 이 실장, 뭐 박 소장이라고 말은 부르지만 법률적으로는 한 명의 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소공사와 보조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익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공부해야 돼.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죠?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어떤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김전무, 이상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직책은 이전무고 김상무고 김과장일지 모르지만 법으로는 개공사거나 소공사거나 보조원인 거예요. 됐죠? 법률적인 모습을 익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 과목에 대해서 제가 첫 과목 소개하면서 그랬죠. 이건 효자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과목입니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 현장에서 바로 일어나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법률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구분 못할 때 점수에서 날아간다고.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취득한 자. 모두 몇 사람? 3사람이 있다. 첫째 공인중개사 뭐? 취득한 자예요. 장롱 속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2번 개업공사는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사장. 그 다음에 소속공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3명의 종류가 있는데 이 3명이 모두 다 다르다를 구분 못하면 점수 못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천천히 구분해 나가셔야 돼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3종류나 있을까? 이거조차 의아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3명이 있다. 찾아내셔야 되겠고. 자, 드디어 이제 4번째 정의 내려가면 4번 말도 많이 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따라옵니다.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말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개공사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앞으로 개공사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 개공사를 3년 전에까지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중개업자라 불렀어요. 여러분 중개업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이 30년 동안 중개업자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은 수업하다가 이게 30년 동안 수업을 할 때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중개업자가 위반한 것은 중개업자라는 말을 쓰다가 3년 전부터 개공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3년 전에 달라졌는데 이 중개업자라는 말을 근 30년을 쓰다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은 중개업자라는 말이 듣기가 편합니까? 개공사가 듣기가 좋습니까? 뭐 나름대로 뭐 다르겠죠. 개성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중개업자를 개공사로 바꾸는데 3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개협회가 얼마나 바꿔달라고 했겠어요? 30년 동안 뭐로 바꿔달라고? 개공사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3년 전에 이렇게 됐다고. 그죠? 이 차이가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TV에 뭐 의학 박사 김갑동 씨가 나와서 메르스라는 병은 어떤 병이고 손을 자주 씻고 뭐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의학 박사 김갑동 이렇게 돼 있지. 의료업자 김갑동이라고 안 돼 있잖아 거기에. 그죠? 대부분에서 어떤 판례를 내리면 그죠? 변호사나 판사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법은 이렇게 판결이 나서 국민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밑에 판사 김갑동 또는 변호사 김갑동 씨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가끔 보셨죠? 강남에 이 아파트가 개포동에 재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부동산의 향후 수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밑에 보면 중개업자 김갑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협회에서 의사 보고 의료업자라 말하지 않고 변호사 보고 법률업자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는 전문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중개업자라고 부르느냐? 이 낮춰서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30년 동안 투쟁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다? 개업공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뉴스를 보시면 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개발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고 나올 때 밑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김갑동 또는 공인중개사 김갑동이라고 나오는 걸 볼 거예요. 자막에. 그죠? 근데 이게 바뀐 지가 몇 년 됐다? 3년이 됐으니까 일선 기자들도 다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아직도 가끔은 TV에다가 중개업자 김갑동이라고 가끔씩 나와요. 그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저 사람 틀렸구나. 저 기자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제 바뀐 지가 얼마 됐기 때문에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뉴스라든지 신문, TV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중개업자라고 적어내는 게 나와요. 왜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예전에 중개업자를 지금은 뭐라 부른다? 개공사라 부른다. 이걸 왜 바꾸었다? 라는 취지도 이해를 해 보셔야 된다고. 의료업자, 뭐 법률업자 이렇게 부르는 건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중개업자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그거 듣기 싫어서 뭘로 바꿨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꾼 거예요. 계기는 그렇게 바꿨고.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개공사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1번 정의.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에 표를 딱 찍으셔야 됩니다. 아까 등록이라는 말을 살짝 한번 읽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예요. 등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딱 찍으라 이렇게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X. 신고한 자를 말한다. X.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럼 등록이 무슨 뜻인데 아까 책에서 잠깐 한번 읽었죠. 등록의 뜻은 알 필요 없어. 국어사전이니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동차도 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듯이 그죠? 등록한 자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X. 근데 우리끼리 생각하면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 맞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틀린다니까. 법대로 간다 그랬죠. 등록한 자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등록한 자가 모두 4사람이 보입니다. 밑에 2번 개공사의 종별 찾았습니까?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그런 뜻이에요. 자, 1번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3번 부칙상의 개공사, 이걸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4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대표적으로 옆에 지역농협 하는 거 보이시죠? 지역농협 옆에다가 특수법인 이렇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저절로 기억합니다. 첫째,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상, 부칙 6조라 합니다. 보통 부칙 6조인 개공사. 그래서 개공사 하면 자동으로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특수법인으로서 지역농협이 있는데 그냥 특수법인은 우리 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번 물어봅시다. 개공사는 등록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등록부를 딱 열어보면 등록한 명단이 쫙 나오겠죠. 우리나라에 등록한 개공사가 몇 명쯤 있을까요? 제가 묻는 건 여러분 거의 모르는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하라는 뜻입니다. 얼마? 3만 명 정도 했을 거다. 본인은? 얼마? 15,000명쯤 있을 것이다. 그건 막연히 대답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감각을 새겨보라고. 지금 등록한 자가 개공사잖아. 그럼 등록부를 딱 열어보면 등록한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명쯤 될까요? 10만 명. 등록한 자 몇 명쯤 될까요? 10만 명 정도. 10만 명으로 대답하신 분은 뉴스 등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 10만 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자격증이 1회 시험으로부터 28회 시험이 지금 끝났잖아. 그죠? 해마다 약 한 2만 명 정도 합격하니까 대충 자격자가 나간 게 약 40만 명이 나가 있어요. 대략, 뭐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 40만 명 중에 개업공사로 등록한 자가 10만 명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다음에 40만 중에서 10만 빼면 30만 남았죠. 30만 중에서 약 10만 명은 소공사로서 직원으로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만 명 남았죠. 어디 있을까요? 장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대체적으로 느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등록되어 있는 숫자도 이렇잖아요. 오늘도 등록한 사람이 있지만 저녁에 폐업한 사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않는데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략 1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종류가 누굴까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일 많은 거. 공인중개사가 약 80%예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공인중개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가 다다다다닥 붙어 있지만 저 중에 80%는 공인중개사예요. 법인으로 5%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중개주식회사 이렇게 법인 회사를 설립한 자가 약 5,000개 있어요. 5,000개 5%. 그럼 나머지 부칙 6조가 얼마? 15%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로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공부할 거.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나요. 중에서 늘어나는 거 누구? 공인중개사가 자꾸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해마다 합격자가 나오잖아, 지금. 그죠? 공인중개사가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은 뭐는 줄어든다라는 말하고 같잖아요. 뭐가 줄어들까요? 부칙 6조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부칙상의 개공사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예전에 복덕방 하던 시절 들어보셨죠? 3, 40년 전부터 복덕방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그만두게 해주겠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자를 부칙상의 개공사로 불러요. 지금 대략 얼마 남았다? 한 15%.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없어지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부칙상의 개공사가 빵프로 되는 시절이 오겠죠. 언제 빵프로 되겠습니까? 다 죽으면. 언제 다 죽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대략 10년 안에는 무조건 빵프로 됩니다. 좀 예민하게 이야기하면 5년 안에는 무조건 빵프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85년도에 1회 자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85년으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다? 201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딱 32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때 40이었던 사람은 지금 72살이에요. 50이었던 사람은 82, 60이었던 사람은 92. 이 정도 되면 중개업을 더 못할 거라는 건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자꾸 없어지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 32년 지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10년이면 2027년 됐다. 그럼 이게 40몇 년 지나가잖아. 그럼 그때는 거의 빵프로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빠르게 보면 5년 안에도 빵프로 됩니다. 왜? 지금도 70쯤 되는 분들은 중개업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다. 왜? 하고 손 덜덜덜 떨면서 앉아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일하지 않고 누가 한다?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들, 딸, 며느리가 대신한다는 말은 곧 자격증을 빌려줘서 하는 거와 똑같이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안 한다고 폐업을 잘 안 내. 왜 안 내는가 하면 3, 40년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도 많이 확보돼 있고 물건도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요. 근데 한번 그만둬 버리면 못하잖아. 자격증을 따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한 15%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관측해서 예민하게 진짜 일하고 계십니까? 하고 예민하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도 한 5%까지는 뚝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조만간에 5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부칙상의 개공사는 없다.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개공사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이러면 부칙은 자연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길면은 몇 년? 10년. 짧으면 5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칙상의 개공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업을 못해요. 동의하시겠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못하게 되면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가치가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은 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다는 말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간접적으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개공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부칙상의 개공사가 대략 한 10몇 프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만간에 제로가 되면 자격증 가치가 달라지고 따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칙 유저가 0%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하나 배우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라고 그냥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조만간에 없어져요. 그죠? 이 부칙 6조 때문에 이 어깨가 굉장히 복잡해요. 나는 이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기가 참 힘들었잖아. 근데 자격증은 땄지만 일은 잘 못하잖아, 아직까지.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자격증 없는데 일도 잘해. 돈도 잘 벌어. 그죠? 아, 그런 거 막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업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중에 한 원인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참고로, 아, 부칙상의 개공사도 있구나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정리해서 네 번째 정의, 개공사가 들어오면 핵심 단어가 뭐다? 등록한 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상의 개공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부칙상의 개공사는 조만간에 0% 된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가지 정의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서 22페이지 5번의 소공사라는 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간 벌써 했네요. 10분 쉬었다가 갑시다.